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다. 나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 아빠는 조부모님 댁에 가서 살았는데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나 역시 엄마와 특별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 비밀을 써리모에게만 고백해보겠다. 아빠는 부동산 재벌이다. 강의도 하고 계시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을 하셨다고 한다. 시술하기 전 누구의 문제인지 검사를 받아보니 빠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려웠다고 들었다. 아빠는 골초였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없어서 나를 입양했다고 한다. 나는 감사하게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부족한 것 없이 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그런데 부모님은 부부싸움 횟수가 많아지고 내가 대학 입시를 보기 몇 달을 앞두고 이혼하셨다. 아빠도 부잣집 아들이지만 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부잣집 딸로 알고 있다. 양가 조부모님이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 덕에 나는 학군지에서 살면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아빠는 이혼 후 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사무실에 출근했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아빠의 지원 덕분에 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내 생일인 2월 말에 외식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빠 또한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모르고 있었다. 아빠의 여동생들은 아빠를 입양한 후에 태어난 것이니 할머니의 친자녀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빠와 할머니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고 그 일은 나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알게 되었다고 했다. 때는 추석이었고 나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데 밤이 되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했다. 엄마는 그때 방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 앞까지 가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다고 했다. 아빠와 할머니는 일을 치르고 있었고 둘은 너무도 익숙해 보였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모자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할머니 댁에 갔다 온 날은 유독 피곤해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엄마는 내색하지 않고 지냈지만 여자로서 수치심이 느껴졌고 참다 못해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고 나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으니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외 지원을 해준 것이었다. 미성년자인 나를 공식적으로 면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머니 집에서 과외를 받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빠와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나에게도 이상한 마음이 생겼다. 내가 잘 클 수 있도록 키워준 엄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를 아들 이상의 감정으로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오버랩되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 부담 없는 1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철이 없게도 공부하기 싫은 날은 땡땡이를 치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엄마는 그런 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속에 탈이 나지 않는지 걱정하셨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해장국을 끓여주셨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과외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묻은 물기를 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멘무기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내 모습을 본 듯했고 나는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엄마는 얼른 옷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지 말고 가볍게
맥주 마시고 자자고 했다. 엄마는 냉장고에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꺼내와서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오늘따라 술이 땡겼는데 혼자 마시기도 애매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미안하지만 아빠 얘기 좀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고 결혼할 때 문제 없었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안 그래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야 털어놓겠다고 하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부족한 게 없는 신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이유 없이 엄마를 너무 미워하더란다. 특히 아빠 앞에서 말할 때와 엄마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것이 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랑 둘이 얘기할 때 엄마를 그렇게 흘겨봤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와 아빠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할머니가 처음부터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종교가 없었고 사주를 본 적도 없었는데 사주에 둘이 결혼하면 남편이 죽는다고 말을 만들어내서 극심하게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둘의 관계는 이어졌다고 한다. 아빠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자기를 입양한 어머니와 남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가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유독 나를 예뻐하셨다. 그건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적대감을 갖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으면 내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이혼 판단을 내렸을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엄마는 나에 비해 동안이었고 군살 없는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말이 이혼녀이지 조금 과장하면 총각과 결혼해도 괜찮은 외모였다. 대학생이 된 후 사실 엄마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있다. 난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큰 고민이었다. 엄마는 점점 술에 취했고 그런데 말야 할머니랑 너희 아빠가 그런 관계인 게 너무 싫었는데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이제 나를 남자로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꼬마였던 내가 어엿한 어른이 되니 부끄럽지만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사실대로 고백해야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갖는 내 마음이 어떤지 털어놨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고 일을 치렀다. 이제 엄마는 내 여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다고 고백했고 엄마는 내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그런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우리는 밤새 한자리에서 같이 잤다. 다음날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엄마하고 어색하게 불렀다. 엄마는 어제 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후회하는 거야? 하고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엄마를 안아주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아침을 차려줬고 얼른 학교에 가라고 퇴근했다. 점심시간에 엄마가 생각나 전화를 했다. 엄마는 나에게 보성씨 밥 맛있게 먹었어요? 라며 존댓말을 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했다. 난 그날 저녁에 장미꽃과 안개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갔다. 엄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엄마는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꽃다발을 안겨줬고 엄마는 어서 오세요. 보성씨 하며 인사를 했다.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고 엄마가 준비한 저녁상을 마주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먹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됐다. 우리는 너무 급했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아직 가임기 여성이다. 우리는 엄마의 생리 기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나는 최근에 모아둔 야동을 다 지웠다. 엄마와 사랑을 나누는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엄마는 요즘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와서 매일 같은 사 먹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샀다. 그리고 반지도 샀다.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 집에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내가 선물한 옷을 입고 수줍은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준비한 커플링을 껴드렸다. 엄마는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안아드렸다. 결혼 생활 내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엄마가 나 때문에 웃는다. 그런 엄마를 평생토록 사랑할 생각이다. PC방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집을 나서는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주택가 대문 앞에 유난히 튀는 검정색 아우디 한 대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고급 세단 외제차는 좁은 골목길에서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차창 너머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운전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다. 차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차하면 어쩌자는 거야? 짜증 섞인 혼잣말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문제의 차량이 좁은 골목길 한쪽을 완전히 막아선 채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다. 골목길 폭이 워낙 좁은 탓에 그 차 때문에 더 이상 차량 통행은 불가능해 보였다. 한마디로 오도 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문득 여성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다. 좀 도와드릴까요?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나, 우리 정태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숙 아줌마였다. 엄마의 대학 후배. 어릴 적 용돈을 쥐어주던 넉살 좋던 미숙 아줌마가 눈앞에 서 있었다.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더 듬직해지고 남자다워졌네. 정태는 이 아줌마 알아보겠어? 미숙 아줌마는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특유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는 여전했다. 서울에 사시던 미숙 아주머니 아니세요? 어릴 때 저한테 귀엽다고 용돈 자주 주셨잖아요. 제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하하, 나 역시 반가운 마음에 어색함도 잊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초등학생 때 보고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건데 날 기억하네. 미숙 아줌마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차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금세 환한 미소로 가득 찼다. 정태야, 이리 가까이 와봐. 아줌마가 용돈 좀 줄까? 하며 큼지막한 샤넬 로고가 박힌 검은색 백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턱 하고 건네주는 것이었다. 뜻밖의 용돈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기쁨이 밀려왔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용돈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묻자 미숙 아줌마는 엄마한테 볼 일 있어서 너희 집에 왔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엄마에게 볼 일이 있어 우리 집에 왔다고? 갑작스러운 방문 이유가 궁금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막혀버린 골목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군 입대 전부터 자가 차량으로 2년 이상 운전을 했던 나는 운전병들의 성지라 불리는 계룡대로 차출될 만큼 운전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다. 제가 주차 다시 해드릴게요. 자신있게 말하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좁은 골목길, 약 30m 정도 되는 거리를 단숨에 후진으로 주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미숙 아줌마는 놀라움과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쳤다. 어머, 우리 정태가 운전도 이렇게 잘하네. 너무 듬직하다 얘. 나도 너 같은 애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호호호. 솔직히 미숙 아줌마의 과장된 칭찬과 농담에 살짝 당황했다. 애인이라니 농담이겠지. 어색하게 웃으며 능글맞게 받아쳤다. 애인이요? 이렇게 돈 많고 용돈 두둑이 주는 누나라면 저야 뭐 언제든지 콜이죠.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능글맞은 대답에 이숙 아줌마는 더욱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얘 봐라. 진짜 능글맞아졌네.
그녀의 웃음소리는 골목길에 활기찬 울림을 퍼뜨렸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제대 축하 기념이라며 언제 한번 연락하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혹시라도 연락할 일 있으면 이 번호로 해. 받아든 명함은 모 생명보험사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미숙 아줌마의 직급은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옆에 반짝이는 팀장이라는 직함이 왠지 모르게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푸근한 아줌마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향기가 물씬 풍겨져 나왔다. 며칠 뒤 친구 녀석과의 술 약속은 늘 그렇듯 목적 없는 무료함 달래기였다. 저녁 식사 전 동네 치킨집에 마주 앉아 맥주를 들이키며 영양가 없는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영부영 시간이 흘렀지만 헤어지기엔 어딘가 아쉬움이 남았다. 실내 포장마차나 갈까? 무심코 던진 제안에 친구놈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얄궂은 우연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포장마차 문을 열고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순간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한 여성이 나를 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정태야 여기서 또 보네? 미숙 아줌마였다. 예상치 못한 재회에 어색하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은 뒤 구석 자리에 엉거주춤 앉았다. 설마 또 엮이는 건 아니겠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친구 놈과 맥주잔을 기울이는데 잠시 후 그녀가 접시 가득 튀김 안주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자기들 안주가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 나눠 먹자며 뜻밖의 친절에 친구 놈은 나보다 더 신이 나서 감사합니다. 넉살 좋게 인사를 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녀와 친구 놈은 금세 웃음꽃을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입담 좋기로 소문난 친구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능글맞게 합석을 제안했다. 그럼 아예 저희랑 같이 드시는 건 어떠세요? 그녀의 테이블에는 그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 2명이 함께 있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은 젊은 남자 둘의 합류를 은근히 기대하는 듯했다. 어색한 합석이 시작되고 그녀들은 자신들을 근처 보험회사 동료라고 소개했다. 회식 후 아쉬운 마음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 차를 즐기러 왔다는 것이다. 술 기운에 발갛게 상기된 얼굴, 보험 설계사 특유의 친화력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 3명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의 평범한 외모였지만 사람을 대하는 직업답게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데 능숙해 보였다. 어색함도 잠시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3명 중 가장 어려 보이던 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자리를 떴다. 자연스럽게 짝이 맞아 파트너가 생겨났다. 친구놈은 35, 돌싱이라는 여자와 짝이 되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미숙 아줌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와 깊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까맣게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벌써 3년 전의 이야기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나는 28살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고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업도 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2년 넘게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후 나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시작조차 못한 채 망설이고 도망치기만 했다. 매일을 슬픔과 무기력감 속에 허송세월하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미숙 아줌마의 명함을 발견했다. 빛바랜 명함 한 장이 잊고 지냈던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냈다. 순간 묘한 호기심과 함께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 아줌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 그녀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그때 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걸까? 오랜 시련의 아픔과 외로움에 지쳐 돌이킬 수 없는 미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망설임 끝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줌마, 잘 지내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어머, 정태야, 너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 짧은 메시지였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다. 좀 더 차분하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듯한 느낌.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네. 아줌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줌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보험 일은 계속하세요? 실업자는 안부를 묻고 또 물으며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탐색전을 펼쳤다. 아줌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돌직구를 던지듯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답장이 오지 않자 괜히 물어봤나 후회하려는 찰나 긴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정태야, 사실 나 이혼했어. 1년 전에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유부녀인 줄 알았던 그녀가 이혼했다니. 예상치 못한 소식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듯했다. 남편이 바람나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끝났어. 지금은 시흥에 집 얻어서 혼자 살아. 메시지에는 짙은 슬픔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나 역시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저도 사실 2년 넘게 사귀던 여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지금 연애사가 너무 힘들어요. 구구절절 마음속에 묵혀둔 아픔을 쏟아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아이고, 우리 정태도 힘들었겠네.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어서일까? 아니면 오래전 포장마차에서의 묘한 인연 때문일까? 한 사람은 이혼, 또 한 사람은 이별이라는 같은 아픔을 겪었다. 오랜만에 통화를 했지만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지며 웃기도 했다. 며칠 후 예전 동네 친구와 술 약속이 생겨 친구 동네인 시흥으로 향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근처 카페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미숙 아줌마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시흥, 맞다. 아줌마도 시흥에 산다고 했지. 나는 망설임 없이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줌마, 저 지금 시흥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답장을 기다리는데 금세 답장이 도착했다. 어머, 정말 잘 됐다.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잠깐 와. 얼굴이나 보자. 뜻밖의 긍정적인 답변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약속 장소를 아줌마 집으로 변경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 정태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고. 반가운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네, 아주머니가 염려해 주신 덕분이죠. 호, 넌 더 멋있어졌구나. 난 갈수록 나이 들어 보여서 걱정인데. 아줌마는 괜히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다. 정태야, 너 저녁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친구 만나서 먹으려고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오늘 아줌마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갈래? 뜻밖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아줌마 만난다고 친구한테는 다음에 보자고 전화했는거려. 나는 그냥 중국집에서 짬뽕이나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너 양장피 좋아하니?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 요리라도 하나 시켜줘야지. 아줌마는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뜻하지 않게 미숙 아줌마에게 짬뽕에 양장피까지 좀 과하게 얻어먹게 되었다. 막상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려니 어색함과 함께 묘한 설렘이 뒤섞였다.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 그것은 바로 술이었다.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반주로 소주 한 잔 할래? 나는 기다렸다는 듯. 그럼 딱 한 잔만 할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캔맥주 2캔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야릇한 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양장피의 마지막 남은 해삼 조각을 아껴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벌써 네 병째. 아줌마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고 퀭했던 눈가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나 역시 몽롱한 기분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설레는 감정이 가슴 한켠을 간지렸다. 아,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대리 불렀거든요. 그러자 아줌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참 빠르네. 정말 그랬다. 어색했던 초반을 지나 양장피를 휘젓고 소주잔을 부딪히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은 어느새 깊어 있었다. 속으로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아줌마가 툭 하고 말을 던졌다. 한 잔 더 하고 갈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숨이 멎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은 선을 넘는 건 아닐까 망설였던 내 마음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애타던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정말요? 좋아요. 내 적극적인 반응에 아줌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냉장고로 향했다. 캔맥주 2개를 꺼내 능숙하게 따더니 하나는 내게 건네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들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으며 나를 빤히 바라봤다. 아줌마랑 노니까 재미없어서 집에 일찍 가려던 거지? 아줌마 무슨 말씀을요? 재미없긴 누가요? 저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진심이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줄 알았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아줌마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안하고 유쾌했다. 무엇보다 솔직했다. 나 역시 어느새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장피는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줌마라는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끌리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던 건지도. 아줌마, 솔직히 말하면 저 예전부터 아줌마 좋아했는 거려. 하하. 얼굴이 화끈거렸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쑥스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색함을 감추려 괜히 큰 소리로 웃으며 캔맥주를 들이켰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어색해질 즈음 아줌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 그랬니? 나도 사실은 예전부터 너 같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호호호. 웃음으로 흐려진 말끝.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떨림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죠? 글쎄 농담일까? 진담일까?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만약 진담이라면요? 진담이면 오늘 우리. 근데 너랑 나랑은 서로 마음이 있다 해도 연인 사이가 될 수 없잖아? 그렇긴 하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대로 끝인가? 이 설레는 감정은, 이 야릇한 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버리는 걸까? 아쉬움과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아줌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만나는 건 어때? 2년 전 우리 좋았잖아. 너무 짧아서 아쉽기도 했고 멍해졌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다. 비밀스럽게 만나자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비밀 친구 같은 거,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다. 비밀스럽게 만나는 친구, 남들이 모르게 둘만 아는 특별한 관계.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비밀 친구 좋아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줌마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어떤 관계든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몸으로 말해줄래? 그때처럼. 순간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혹시라도 아줌마가 후회할까봐 걱정했던 걸까? 내 질문에 아줌마는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짧은 순간.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근데 나 사실 조금 떨려. 솔직한 고백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과 기대가 훨씬 더 컸다. 저도요. 하지만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비밀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15많은 연상의 여인이었다. 우연히 닿은 연락은 일상처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이어졌다. 톡톡 경쾌한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설렘이 스며들었지만 화면 너머 그녀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순간 숨막힐 듯한 놀라움이 엄습했다. 아, 맞다. 엄마 친구였지. 현실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감히 닿을 수 없는
넘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결국 상처받을 사람은 나뿐일 거라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웠다. 인연의 끈을 놓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며 그녀와의 거리를 두려워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그녀가 전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입고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은 마비된 듯 발길은 이미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정태야, 나 괜찮다니깐. 여기까지 웬일이야.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는 퉁명스레 말했지만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반가움이 어른거렸다. 나를 맞이하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편안하고 친근했다. 나를 마치 철없는 친조카 대하듯 걱정스러운 마음에 달려온 내 행동이 다소 어색하고 과장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마저도 귀엽게 비춰지는 듯했다.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너 이제 장가가도 되겠어? 늠름해졌는걸. 장난스러운 칭찬이었지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렘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쏟아져 내렸고 나는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그녀에게 스며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가끔 그녀와 만나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혼 후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나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고 그녀는 나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매일같이 카톡을 주고받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주위를 둘러봐도 나밖에 없었을 테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물들어갔다. 매일부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정이라는 감정이 깊숙이 자리 잡았고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변해갔다. 더 이상 단순한 엄마 친구나 조카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성으로서 의식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술 기운을 빌려 나눈 그날 밤의 대화 끝에 우리는 아슬아슬한 비밀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연민과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밝은 미소, 따뜻한 위로, 장난기 넘치는 말투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고 이제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나를 서방님이라고 불렀고 나 역시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했다. 요즘은 정말이지 함께 살다시피 지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밤에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앉아 하루의 피로를 잊는다. 마치 풋풋한 신혼부부처럼 매일매일이 설레고 행복한 꿈결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불안감 또한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졌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의 만남이 언젠가는 끝날 운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이 행복을 시샘하여 잔인하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까 두려운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만남이 비록 슬픈 결말을 맞이할지라도 부디 그녀와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전 남편의 시어머니에게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의 여자이고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들을 둔 엄마이기도 하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에 제 자식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제 맘과 같지 않더라고요. 제 불행했던 유년기 시절을 되물림하기 싫었거든요. 한 번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나는 왜 아빠가 없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빠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떼니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엄마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싶었죠. 저는 제가 봐도 다른 또래에 비해 철이 금방 든 편이었어요. 아빠 없이 아둥바둥 저를 혼자 키우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참 불쌍했어요. 엄마는 평생을 부잣집 사모님의 세신사로 살았어요. 흔히 때밀이라고도 하죠. 그 부잣집 사모님이 워낙 때미는 거랑 사우나 하는 걸 좋아해 집에 아예 목욕탕을 만들어 놨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엄마 일하는 온천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엄마의 솜씨를 보고 채용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매일같이 그 집에 가서 그 사모님의 떼를 밀어줬어요. 그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딸들이나 그 사모님의 친구들, 가족들 떼도 다 밀어주곤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저 어렸을 때 그 집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마당도 엄청 넓고 별채도 있고 조그맣게 연못도 있는 곳이었죠. 그날이 누구 생일이라 잔치를 해서 엄마가 절 데리고 간 거거든요. 거기 차려진 뷔페를 배 터지게 먹고 온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엄마는 진영아, 엄마 일하는 목욕탕도 한번 가볼래? 해서 집 안에 있는 목욕탕에 갔는데 세상에 무슨 목욕탕이 저희 집보다 컸어요. 너무 놀래 입을 다물지 못한 제 모습을 본 엄마는 우리 진영이도 나중에 이런 부자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엄마가 특별히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진영이 데리고 온 거야. 우리 딸도 이런 좋은 기운 받았으면 해서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저도 엄마가 이런 부잣집에서 일을 하니 예전에 목욕탕에서 일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목욕탕에서 일하실 때는 30분에 한 명씩 손님을 받아가시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일하는 곳이 온천이라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쁘셨어요. 엄마도 일부러 사람이 많은 온천으로 가셔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완전히 녹초가 되셔서 옷도 못 벗고 주무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부잣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일을 안 하셔도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으니 엄마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제게 일이 훨씬 수월해서 편하다며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집에서 세신일뿐만 아니라 그 집 사모님의 종노릇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 대학 보내고 시집까지 보내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10년 전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셨죠. 저는 이런 엄마의 숭고한 희생에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매번 입버릇처럼 너는 내 인생 닮으면 안 된다. 나처럼 궁상맞게도 살지 말고 남편 없이 살지 말고 너 아껴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그걸 못했잖니. 그러니까 우리 딸이라도 잘 살아야지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면 전 이혼도 하고 재혼도 했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한 건 31살 때였는데 전 남편을 소개로 만났어요. 그리고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바로 엄마가 모신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본인의 목욕탕 멤버 중 친한 아주머니의 아들을 소개해준 거죠. 엄마는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듣고는 저한테 무조건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 멤버 아줌마들도 다들 한 자락씩 하는 부자들이라면서요. 엄마는 제가 아직 그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라도 시키는 것 마냥 좋아하시며 진영아, 엄마가 그 집에서 10여 년 동안 그 만화님 모신 게 다 헛된 일은 아닌가 보다. 다 보람이 있는 일이었나 봐. 이제 우리 딸 인생에도 꽃피는 날이 오네. 그러니까 그 남자 만나보고 잘 좀 해봐, 응? 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엄마한테 엄마, 그 사람들 우리 집 형편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다면 왜 나같이 볼 것도 하나 없는 가난한 여자를 만난다고 해? 라고 하니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은 가질 대로 가져서 돈 많은 며느리보다 인성 좋고 착한 며느리들을 더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 밑에서 자란 딸은 볼 것도 없다고 직접 주선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만나만 봐 하셨죠. 사실 저희 집 형편을 알고도 이런 자리를 주선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상대방의 남자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27살이었죠. 그리고 몸무게가 한 120kg는 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 키도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예 신상을 알지 못한 채 만났기에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이 건물을 여러 채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자라고 했는데 말이 투자자지 그냥 건물주더라고요. 집에 돈이 많으니 건물 몇 채 자기 이름 앞으로 해두고 월세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제 상황을 대충 알고 나오신 거냐고. 저는 직업이 좋은 직업도 아니고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그쪽보다 많고 집안도 형편이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 본인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대요. 자기는 뭐 영혼의 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저는 그 사람 자랑만 듣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솔직히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런 남자랑 만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자로 태어난 이상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전 돈보다 사랑이 우선인 감성주의자였네요. 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붙잡으며 잘 만나고 왔냐고 어떻게 연락처는 서로 주고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렇게 기대에 찬 엄마의 눈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눈을 보니 차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더 굶어봐야지 정신이 드는 배부른 소리였죠.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했고 만나다 보면 사랑보다 정이 쌓이겠지 싶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연락이 왔고 저희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을 한 것도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엄마가 행복해야 하니 나 하나 혼신해서 잘 살면 되겠다 싶어 결혼을 했죠. 그렇게 엄마가 모신 사모님의 목욕탕 멤버 중 한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도 서로를 잘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 떼를 밀어줬대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때 연세가 46살이었는데 저희 남편을 19살 때 낳으셨다고 했어요. 워낙 부잣집 막내딸로 자라서 본인이 원하는 건 다 해야 했고 마냥 철부지처럼 본인 맘대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18살 때 임신이 된 거죠. 막무가내로 애아빠가 누군지 말도 안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본인 친아버지 얼굴도 모르죠. 제가 봐도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아주 고집불통인데다가 본인 맘에 안 들면 깨물고 소리 지르시고 그러세요. 집에 돈은 많으니 사고치면 다 돈으로 해결을 했죠. 그리고 본인 얼굴이랑 몸에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시는지 46살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랑 둘이 어딜 나가면 실제로 자매 사이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 참 젊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마저 집에 나가면 그 큰 집에 혼자 살아야 된다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죠. 저한테는 일말의 권한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집에서 철저히 을이었거든요. 아니 을보다 병이나 정에 가까웠죠. 저는 남편과 딱 한 달 같이 살아보니 왜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요즘 말로 흔히 완전체 인간이라고도 부르는데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듯 보이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누구나 이해 가능한 일반적인 일들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메비우스의 띠 형태를 띠는 사람이었죠.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여보, 집에 사과 다 떨어졌지? 라고 물어보면 작년에 베트남에서 먹은 사과 맛있었는데 라며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각한 장면이 나오면 아프겠다 하곤 막 웃죠. 일상 대화를 할 때도 답답한데 이게 싸우면 더 심해져요. 말에 앞뒤도 안 맞고 갑자기 딴소리를 하고 지성에 못 이기면 화풀이를 하는데 난리가 나죠. 시어머니는 이런 본인 아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저는 그 집에서 한마디로 희생양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애만 낳아주고 남들한테 보여지길 남편의 아내로만 있어주면 되는 존재였죠.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와도 돈 한 번 제대로 쓸 수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돈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단돈 1원도 주지 않으셨죠. 저는 제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써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습지 교사 일을 했던 거고요. 살면서 이혼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했습니다. 근데 시험관 아이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고 아들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당엔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지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며 여자도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12년 동안 쌓았던 모든 인내가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이혼하려면 애들은 놔두고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 그지 같은 너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혼 얘기를 꺼내냐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12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빈몸으로 나가냐고 소송 건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아왔어요. 돈이 있어도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볼 수 없었고 엄마마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게 되었는데 자주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운명처럼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57살의 동물병원 원장이었는데 그분도 이혼을 하셨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랑 통하는 부분도 많고 좋아하는 거나 비슷한 것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없이 자란 제게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푸근하게 느껴졌죠. 맨날 4살이나 어린 전남편과 살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니 심적으로도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간 서로 좋은 인연으로 알고 지내다가 그분이 먼저 재혼 얘기를 꺼내셨고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긴 싫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묵묵히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이분의 자녀들도 만나보았는데 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저와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촐하게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부를 사람이 저희 쌍둥이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10살 때 시댁에 두고 나온 저희 쌍둥이들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고 변성기도 오고 제법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쌍둥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재혼 사실을 알렸고 다행히 식사 자리에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없이 지네 둘이 의지가 돼서 사는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이 와서 입에 담지도 못할 가진 모욕을 다 주셨죠. 어떻게 네가 우리 아들을 버리고 재혼을 할 수 있냐는 등 이런 싸구려 같은 애가 우리 쌍둥이들 엄마인 게 치욕스럽다는 등 듣기 힘든 말을 해대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꾸도 안 하고 번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더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1년 후 환갑을 바라보는 남편은 제게 다음 달부터는 야간 진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1년에 학비로만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죠. 그 비용을 대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위해 계속 학습지 방문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는 남편을 위해 매번 저녁 도시락을 싸서 동물병원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제게 당신도 힘드니까 이제 도시락 싸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며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야간에도 진료하는 걸 아는 보호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저녁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감기 기운으로 몸이 안 좋을 때였어요. 오늘은 야간 진료 보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기어코 야간 진료를 보는지 밤 8시가 돼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차를 끌고 남편의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힘들어할 남편을 퇴근 후에 데리고 오려고요.
근데 동물병원 불이 다 꺼져 있고 진료실에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병원 문을 여니 문도 잠겨져 있길래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진료실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창진 씨, 그거 내가 해줄게. 원래 창진 씨 꿈이 국내 최대 동물병원 운영하는 거였다며. 나한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연애하면서 그냥 즐겨. 그래봤자 자기랑 나랑 3살밖에 더 차이나? 나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50대로 봐. 창진 씨도 나 처음 봤을 때 첫마디가 참 젊어 보인다는 말이었잖아. 내가 창진 씨가 좋아서 내 진심을 말하는 거야. 우리 둘 나이가 무슨 10대도 아니고 서로 알 거 다 알고 한 번씩 겪을 거 다 겪어봤는데 연애가 뭐 어때? 요즘 다들 마누라 남편 두고 연애하는 추세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휴 나도 연애하고 싶지. 근데 내 마누라가 12살이나 어린 여자야. 지금도 충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 아이 그러니까 그냥 나랑 연애 말고 투자 좀 해줘. 내가 당신한테 투자 받아서 24시간 병원 차리면 투자금 톡톡히 회수해 줄게. 라고 하니 아우 창진 씨 진짜 꽉 막혔네. 투자는 무슨 투자야. 나랑 연애하면 그 돈 그냥 준다니까. 라고 하니 남편이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아이 참 내가 여복이 터졌네 터졌어. 알겠어 미정씨.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 몸이 굳었는데 더 굳어진 이유가 미정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였어요. 그 이름은 바로 저희 전 남편의 시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의 진료실로 쳐들어갔고 그 둘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꼭지가 돌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저를 향해 사악한 미소를 짓더니 아유 재미없게 시작하기도 전에 발각이 됐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님 지금 제 남편하고 뭐하고 있으세요? 네? 라고 하니 남편도 어머님이라는 말에 표정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당신 저 여자가 내 전 남편의 시어머니인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는 전혀 몰랐다고 말까지 더듬는데 제게 다가와 본인이 잠시 미쳤다고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고 그리고 하늘에 맹세하고 당신 시어머니였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뒤에서 절 향해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 얘 원래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버리고 더 잘난 남자 만났다고 하길래 내가 이 사람 좀 뺏어보려고. 근데 이렇게 나타나서 방해를 해? 너는 아무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X야. 라고 하는데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다 봤냐고 나가라고 막 끌어내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없었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절 찾아와 네 남편이 우리 둘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 우리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야. 너는 어떻게 66살인 나한테 네 남편을 뺏기니? 나이만 어리면 뭐해? 돈도 뭣도 없는 주제에. 네 남편도 내가 돈 많은 걸로 넘어온 건 아니? 너 이 세상 살아봐.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물 한 바가지 끼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저희 쌍둥이 아들들에게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깨물으셨고 아예 작정을 하고 접근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니까짓 게 우리 아들 버리고 우리 손자들 버리고 내 재산까지 뺏어가고 우리 집안을 능욕해? 너는 이미 내 소나기에 걸린 벌레야. 내가 손바닥만 치면 네 목숨은 끝나는 거라고. 라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당신 아들이 모자라서 모질이라서 이혼당한 주제에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아님 당신 아들 모자란 거 엄마인 당신이 이딴 짓거리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절 향해 몇 번이나 손이 올라가는데 저도 가만히 안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와 남편한테 내가 실수했다고 했어요. 내 인생에 2번 다시 남자는 없는 게 맞았다고 했네요. 그리고 짐 싸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현재는 진지하게 머리 깎고 비구니로 절에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저한테 있는 재산도 다 절에다 기부하고 그냥 무소유로 살까 생각 중이에요. 결국 제 신수를 제가 망친 것 같아요. 전생에 뭔 죄를 이리도 크게 졌는지 계속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의 여자로 사는 게 참 힘이 드네요. 환갑을 앞둔 여성이에요.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했던가요? 한때는 제게 닥친 불행이 너무도 가혹해서 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란 말에 실감날 정도로 제 인생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그 시간들을 버티고 나니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됐네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눈물겨운 저의 인생 사연을 얘기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육군 장교였어요. 그래서 어릴 적 저희 남배는 군대식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했어요. 오와 열을 맞추고 연대 의식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익히면서 말이죠. 무뚝뚝하고 근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가 우리 남매는 종종 우애를 뛰어넘는 전후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남매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샘을 낸 탓일까요? 남동생이 15살 여름 물놀이를 다녀와서는 시름시름 앓더니 날도 밝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 뭐예요.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으셨고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아버지도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러다 늦은 밤 소주를 사러 나갔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단란했던 우리 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누구보다 동생을 아꼈던 저였지만 언제까지고 슬픔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라도 부모님을 대신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엄마 친구분 소개로 영등포 지하상가에 있는 양복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양복점 사장님은 저와는 15살 차이가 나는 33 노총각이었는데 제 처지를 딱하게 생각한 엄마 친구가 제게 바람막이가 되어줄 남자로 사장님을 붙여준 거였죠. 나이 차이는 나도 사람이 진국이야. 게다가 어려서부터 도련님 소리를 듣고 자랐을 정도로 있는 집 자식이고 흠이라면 후처 자식이라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 위해 주고 네 엄마한테 헌신적이면 그걸로 된 거지. 안 그러니? 명자야, 딴 거 생각할 거 없다. 사는 거 별거 아니야. 당장은 죽을 것 같아도 고비만 넘기면 그땐 옛 얘기하고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버텨. 그러면 좋은 날이 꼭 온다. 아주어머니의 그 말이 제게는 주문처럼 들렸어요. 참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 말이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참아보기로요. 사장님은 꽤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처 자식들 틈에서 하도 눈치를 보고 자라서 그런가 자기 주장보다는 상대 눈치를 살피고 맞추는 타입이었죠. 심약하고 의존적이긴 해도 심성이 곱고 힘든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이었고요. 제게도 그랬어요. 미스 정, 오늘은 손님도 끊긴 것 같은데 일찍 문 닫고 들어가자. 아, 아까 트럭에서 과일 좀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과일이 있더라고. 그냥 미스 정이 가져가서 먹어. 사장님은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어요. 사장님이 말한 누런 봉투 안에는 씨알이 굵은 제수용 과일이 잔뜩 들어있더군요. 그날이 제 남동생 기일인 걸 아는 사장님이 일부러 준비해 주신 거였죠. 거기다 일찍 퇴근까지 시켜주려고 어색한 연기로 먼저 가버릴 거고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대놓고 챙기진 못해도 행동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모르게 사장님한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게에서 일한 지 3년이 넘도록 사장님은 주위에서 맴돌기만 할 뿐 고백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건너편 보리밥집 아주머니가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제게 선을 보라고 하지 뭐예요. 이참에 사장님 마음을 떠볼 생각에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장님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며칠 뒤 맞선 날이 되었고 얼떨결에 맞선을 보게 된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그렇게 난생 처음 맞선을 보게 됐는데 상대 남자가 대뜸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던데 결혼하면 어머님은 어쩌실 건가요? 생각지도 못한 맞선남의 질문에 저는 모시고 살지 못해도 근처에 살면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나는 장모까지 먹여 살릴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오늘 만남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시간 낭비만 했네. 남자가 혀를 차며 빈정거리던 그때 눈앞에 사장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곤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죠. 미스정, 그냥 나한테 시집와. 엉뚱한 사람한테 시간 낭비 말고. 내가 아들처럼 미스정 어머님 잘 모실게. 그러니까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나 좀 구제해줘. 응? 남자답게 말은 당당히 내뱉었지만 제 손목을 잡고 있는 사장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낸 남자를 보고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냉큼 결혼하자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 덕에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온 저는 남편 도움으로 큰 짐을 던 기분이었죠. 거기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아이를 출산하면서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처와 척, 그리고 자식들까지 뒤엉킨 유산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개싸움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본처인 노현동 어머님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과 남편은 유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받은 거라고는 그린벨트로 묶인 땅과 돈도 안 되는 농지뿐이었거든요. 결국 제 시어머니는 변호사까지 구해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변호사비로 왕창 까먹고 말았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하던 양복점 옷 공장에 불이 나서 비싼 수입 원단을 몽땅 잃어버렸지 뭐예요. 그 와중에 친정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시고 집안엔 온통 안 좋은 일 뿐이었어요. 그때부터였죠.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도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의 도박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서 얼마 되지 않던 전답이며 딸아이 백일반지, 돌반지까지 다 털어먹고도 사채빚이 줄줄이 달렸어요. 돈이 사람을 망친다고 그렇게 사람 좋던 남편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만 들어가면 폭력적으로 변해선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날도 남편은 도박판에서 돈을 몽땅 잃고 술에 취해 돌아온 길이었어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란 3살배기 딸애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자 남편이 애한테 소리를 지르며 홧김에 재떨이를 집어 던졌는데 하필 그게 아이를 안고 있던 제 귀에 정통으로 날아들었지 뭐예요. 순간 귓속에서 찢어질 듯한 굉음이 들렸고 마치 퓨즈가 나간 것처럼 소리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악을 쓰며 우는 딸아이 울음소리도
저를 향해 고래고래 지르는 남편의 욕설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삐 하는 소리뿐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빤히 쳐다보면서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자 죽일 듯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그 모습에 순간 저는 남편을 피해 딸애를 데리고 이 집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딸애를 안은 채 남편을 피해 밖으로 달려나가는데 순간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죠. 병상을 지키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들처럼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뭐라고 하는데 글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어머님은 그제야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절 바라보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보드판에 글로 써가며 제 상태를 알려주었어요.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였지만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건 하나였어요. 청각 기능 상실, 회생 불가. 순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30도 안 된 나이에 청각 장애라니요. 게다가 고칠 수 없다니. 당장 딸아이가 걱정됐어요. 귀도 들리지 않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고 걱정이었거든요. 이제 막 말하는 재미를 붙여가던 딸아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 이렇게 만든 남편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밀쳐내며 그러시더군요. 배은망덕한 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이젠 귀까지 안 들리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난리야 난리는?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둘이 갈라서라. 네가 내 아들 옆에 있어봤자 짐밖에 더 되겠니? 애한테도 그렇지. 귀도 안 들리는 애미가 어디 애미 노릇은 제대로 하겠냐고. 어린 딸한테까지 짐이 될래? 염치가 있다면 알아서 네 발로 나가는 게 맞지. 안 그러니? 은영이는 우리가 잘 키워줄 테니 걱정 말고 네 살 길 찾아가. 아, 내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건지.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쉬셨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애처롭게 보였어요. 그 사이 늙기도 많이 늙었고 너무도 초췌하게 변해서 예전에 번듯하고 깔끔하던 도련님 이미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왠지 반짝거리던 사람이 나를 만나 이렇게 형편없게 변해버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 엄마랍시고 귀도 안 들리는 내가 딸애를 데리고 살기보단 돈 있는 시어머니 편에 맡기는 게 아이한테도 좋을지 몰라. 내 마음 편하자고 애 미래를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저는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어요.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딸아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어머님은 끝내 거절하셨어요. 한 번 더 보면 더 놓기 힘들다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귀머거리가 돼서는 딸도 뺏기고 이혼을 당한 채 거리로 나오게 되었어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마당에 저를 받아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죠. 시어머님이 위자료라고 주신 얼마간의 돈으로 여인 속에 들어간 저는 현실을 잊고 싶어서 미친 듯이 술을 마셨어요. 이대로 정신을 잃고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정신만 또렷해질 뿐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술에 취해 있다가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딸아이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먹고 살아도 구박 안 받고 엄마 손에 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집으로 찾아갔는데 글쎄 이미 이사를 가고 없지 뭐예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의 꼬임에 빠져 내 자식을 버리고 나오다니 내가 미친년이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시댁 근처 식당에 일자리를 잡곤 시어머니나 남편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식당에서 숙식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모은 덕에 3년쯤 지나고는 제 힘으로 떡볶이 포장마차를 차릴 수 있었어요. 국민학교 앞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었죠. 아침나절에 그날 장사할 재료를 손질해 두었다. 아이들 방과 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포장마차도 목이 좋아야 장사도 잘 되는 법이라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면 남들보다 일찍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채소나 그 밖의 재료가 떨어지면 꼼짝없이 발이 묶여서 난감하곤 했는데 식당 일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채소 트럭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와주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날도 대파가 떨어져서 채소 트럭을 찾아갔는데 글쎄 보조석에 웬 사내아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한 7살쯤 됐을 법한 아이였어요. 새우처럼 쭈그려서 잠든 모습을 보니 어쩜 그리 마음이 짠하던지 마치 제 딸아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내 딸도 지금쯤이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래인 사내 아이한테 정을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던 채소트럭 사장님은 종종 제 포장마차 옆에 트럭을 세워두고는 은행 일이나 관공서 일을 처리하러 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트럭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를 불러다가 떡볶이도 먹이고 간식도 챙겨주곤 했고요. 어린애가 엄마 정이 그리웠는지 저를 곧잘 따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아이로 인해 저와 채소트럭 사장님은 가까워지게 됐어요. 쉬는 날엔 저희 집에 와서 남자 손이 필요한 것들을 손봐주시기도 하고 저는 두 사람이 먹을 밑반찬을 만들어주곤 했죠. 그리고는 얼마 뒤부터 살림을 합쳐서 살게 되었어요. 둘 다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고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엄마라는 호칭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갔어요. 귀도 들리지 않는 저를 위해 자신이 엄마의 귀가 되어주겠다는 고마운 아들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수업 시간이 끝나면 어김없이 떡볶이 포장마차로 와 귀가 안 들리는 저를 대신해 주문을 받아주곤 했어요.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게다가 공부도 곧 잘해서 따로 학원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타오고 성적도 늘 올수였어요. 웃고 살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내 인생이 아들 덕분에 풍요로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누군가도 내 딸을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이 헛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떡볶이 포장마차를 그만두고 교회에 고깃집을 차렸어요. 남편이 카운터를 맡고 제가 직접 찬물을 맡아 반찬을 만들었어요. 육부장과 냉면장까지 따로 둬서 고기와 냉면의 품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더니 손님들이 먼저 알아봐 주더라고요. 덕분에 매출이 꾸준히 올라서 2년도 안 돼 분점을 2개나 더 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돈 버는 재미에 빠지기가 무섭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네? 경원이 친모가 찾아왔다고요? 아들의 친모가 찾아온 거였어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녀는 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더군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전 부인을 가게에서 쫓아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이 일이 없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내심 초조한 상태였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그런 제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떠난다고 엄마랑 내가 모자 사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미국에 갈게요.
남들은 돈 주고도 유학을 가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쳐요? 4, 5년 정도 유학 보낸 셈 치시고 마음 놓고 편히 보내주세요. 스펙 제대로 쌓고 와서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아들의 그 말에 안심이 됐어요. 그래, 뺏기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 공부하러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걸 뭐하러 속을 끓여. 그래서 남편한테 좋게 보내주자고 했어요. 처음엔 강하게 반대하던 남편도 아들의 마음을 전해 듣고는 더는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친모와 함께 미국으로 보낸 저는 한동안 상실감에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 가까이 내 인생을 지탱해준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아들이 친모 곁으로 가자 문득 제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경찰에 DNA 등록을 해두고 왔어요. 언제라도 내 딸이 나를 찾는다면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아들이 미국으로 간 후 저만큼이나 남편도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는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되고 만 거예요. 바로 도박이었죠. 남편은 카운터를 보면서 나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돈으로 도박판을 드나들었던 거죠. 첫 번째 남편이 도박에 미쳐서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아니 들었어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전엔 어림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 가게 직원들과 남편이 저 몰래 작당을 벌이는 것 같았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직감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껏 모든 생활하며 내 손으로 이룬 식당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이방인이 된 것처럼 모두가 나를 따돌리는 분위기였어요. 가게 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 무렵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같은 청각장애인들은 영상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화면 속 경찰이 제 딸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2, 3일 내로 DNA 검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경찰에 전화를 끊고 그 이틀 동안 저는 잠도 한숨 이룰 수 없었어요. 꿈에 그리던 내 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딸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숨죽이고 기다린 3일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명희씨,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님 맞답니다. 영상화면 속 경찰은 환하게 웃으며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걷잡을 수 없고 터져버린 울음에 손님도 직원들도 모두 놀라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경찰은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어요. 제 딸도 곧 도착할 거라고요. 그래서 장석을 메고 다 팽개치고 경찰서로 달려나갔어요. 도착해보니 만삭의 새댁이 복도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한눈에 제 딸 은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뜻 언뜻처럼 내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었거든요. 딸의 저를 발견하고는 알아보는 듯 했어요. 서로를 돌아보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 마치 30년 세월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엄마 맞죠? 그쵸? 엄마! 딸에는 무거운 배를 움켜쥐고는 제게 다가와 와락 안겼어요. 안아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 딸 은영이라는 걸. 우리 모녀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한참을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는 사이 딸아이는 저를 향해 많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입모양을 봐야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딸은 경찰한테 내가 청각장애인이란 얘기를 들었는지
제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난 한순간도 엄마를 잊은 적 없어요. 엄마를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저 제가 못 읽어낼까봐 다리를 떨리는 입술에 힘을 쓰고 말하는 딸을 보고 고맙고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그런 딸에게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어요. 그러자 딸애가 주저앉아 울더군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 귀 그렇게 된 거잖아. 아빠한테 들었어. 내가 재떨이에 맞을 뻔한 걸 엄마가 날 감싸 안느라 대신 맞은 거라고. 미안해, 엄마. 나만 아니었으면 수십 년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딸아이는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럽게 울어댔어요. 그러다가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양수가 터져 다리 사이로 흘렀어요. 그리곤 까무러치듯 기절해버렸어요. 그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 딸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정신을 잃은 딸애를 들쳐업고 내달렸어요.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미친년처럼 딸애를 업고 소리친 바람에 경찰들이 달려나와 나와 딸애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죠. 3.4kg의 사내 아이였어요. 딸애는 출산을 하는 내내 내 손을 꼭 잡고는 엄마도 자기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냐며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지난 세월의 서름이 눈 녹듯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딸의 출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위는 저를 향해 넙죽절을 하더군요. 넉살이 어찌나 좋은지 처음 만나는 저에게 장모님 해가면서 살갑게 구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이래서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나 봐요. 저는 딸아이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짐을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모처럼 엄마 노릇 좀 해볼 참이었죠. 그런데 이놈의 귀 때문에 오히려 내 딸과 손주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지 뭐예요. 기저귀를 삶는 냄비를 가스불에 올려놓고는 애 목욕을 시키느라 하마터면 집에 불을 낼 뻔한 거예요. 방에서 딸애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결국 딸애가 기다시피 하며 방에서 나와 가스 차단기를 내렸다더군요.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엉뚱한 기적이 일어났지 뭐예요. 그날의 일을 전해 들은 사위가 언젠가 인터넷 기사로 읽은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 들려준 거죠. 후천적 난척인 경우엔 인공와우를 통해 다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사위는 혹시 모르니 당장 자기랑 병원에 가보자며 덜컥 예약부터 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사위와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가능합니다. 왜 진작 안 오셨어요? 허명희 씨의 경우 일찍 오셨다면 적어도 10수년은 난청인으로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의사인 제가 더 안타깝네요.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워하면서